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까지 알아봤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통일신라가 당나라, 일본, 서역지방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였고, 또 그러면서 생겨난 통일신라의 어떤 국제적인 무역 항대, 대표적으로 울산항과 같은, 그 다음에는 장보고가 만든 청해진까지 해서 대외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통일신라의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 불교와 관련된 내용. 삼국시대부터 이제 불교를 쭉 수용을 하면서, 신라 역시 그래서 통일 이전부터 불교를 법흥왕 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불교를 공인한 이후에 불교를 종교로서 쭉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통일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훨씬 더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통일신라 시대 불교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특징은 이전보다 학문적인 성격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성격이 훨씬 강화되었다. 즉 이전의 불교는 조금 더 이제 종교적으로서, 신앙으로서 훨씬 더 그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는 불교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탐구, 연구, 학문적으로 훨씬 더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더욱더 깊이 파고들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극락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셨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불교에는 어떻게 종파가 나눠져 있고, 이렇게 불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불교 경전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활발하게 벌이게 되고, 또 불교를 훨씬 더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된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당나라나 또는 일본, 또는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당나라나 인도 이런 데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불교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해오고, 그러면서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 역시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렇게 학문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불교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탐구가 훨씬 더 진행된다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 이전 시대, 우리가 이전의 불교는 주로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그렇죠, 특히나 이제 왕실에서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형태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통일신라 이전의 불교는 대부분 불교의 중심이 왕이자 어떤 지배층이었던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서 훨씬 이제 불교가 일반 백성들,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널리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이 불교의 중심이, 그렇죠, 일반 대중들로서 이 불교의 어떤 대중들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전파가 훨씬 더 넓게 이루어지면서 불교의 어떤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은 이렇게 학문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불교의 어떤 불교가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승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시대에 어떤 승려들이 활동을 했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요거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면은 이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승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원효대사라고 하는 요 원효라고 하는 승려가 있죠. 원효 하면은 떠오르는 건 역시 그렇죠. 뭐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좀 알고 있을 텐데 해골물 이야기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원효가 그 당시 이제 당나라에 불교를 공부하려고 유학을 하러 가던 도중에 어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조금 지내는데 잠결에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위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녁에 그때 당시 이 물을 마실 때에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렇죠,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막 이렇게 토하고 그랬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해골물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원효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구나라고 보통 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죠, 마음먹기에 다 달려 있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죠,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에서 이제 다양한 불교 활동들을 벌이게 되죠. 이러한 원효의 여러 활동들, 원효가 내세웠던 우리가 사상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당시 이제 원효가 내세웠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이 있어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일심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심, 하나의 마음이다 라는 소리예요. 하나의 마음, 마음심이라고 하는 한자를 딱 써가지고 일심, 하나의 마음.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 하나의 마음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상이 바로 요 일심사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결국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화합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쟁은 이제 투쟁 이런 싸움 이런 것들. 즉 싸움을 끝내고 화합하자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요 화쟁사상인 겁니다. 원효는 이렇게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불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종파들 간의 어떤 대립을 없애자, 완화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마음, 하나로부터 비롯되니까 불교 내부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또 화쟁사상이라는 것도 이제 투쟁을 멈추고 우리 화합하자, 하나로 되자, 하나로 뭉치자라고 이런 사상들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불교는 여러 종파들로 좀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계율종, 뭐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등 파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불교 안에서도 파가 좀 나뉘어진 거예요. 파가. 그들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대립하고 있으니까 원효가 이런 일심사상, 화쟁사상 등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다 우리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싸울 필요 없다. 종파 간의 어떤 대립을 이제 끝내자라고 내세웠던,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원효의 이러한 사상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효는 이와 함께 또한 정토신앙이라는 걸 내세우게 돼요. 정토신앙 또는 뭐 아미타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정토신앙. 이 정토신앙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딱 하나의 문장, 하나의 어떤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은 바로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요 정토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토신앙. 우리가 스님들 보면은 보통 이제 뭐 계속해서 중얼거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정토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원효가 내세운 이 정토신앙.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되뇌이면은 부처님이 말하는 어떤 이상세계, 기독교로 따지면 어떤 천국 같은 그러한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내세웠던 게 바로 이 정토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원효는 이러한 정토신앙을 통해서 어떤 걸 추구를 했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이 정토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경전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돼 있고, 진짜 뭐 한자 선생님이 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장, 어려운 언어들, 어려운 글씨, 어려운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지배층들, 한자를 잘 알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부할 시간이 넘치는 그러한 지배층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앞서 말했듯이 그 전에는, 통일신라 이전에는 주로 왕이나 지배층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원효가 이렇게 정토신앙,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경전 그런 거 다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 일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정토신앙, 너네들은 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기억하고 외우면 돼.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하는 극락세계, 이상세계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신앙을 펼치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도 아 그렇구나, 우리 그렇게 머리 아프게 그거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구나, 원효대사 말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계속해서 외우고 되뇌이면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이상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훨씬 더 그렇죠,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고,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 불교가 훨씬 더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고 전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이러한 사상들을 통해서 종파 간의 어떤 대립을 완화하고 불교를 훨씬 더 발전시키고, 또한 정토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훨씬 더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역할,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벌이시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아볼 인물이 바로 이제 의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의상이라고 하는 인물. 의상이라고 하는 인물. 의상. 뭐 입는 옷 의상 그게 아니라 이름이시죠, 이름. 의상이라고 하는 인물. 요 의상이라고 하는 승려는 원래 원효랑 같이 함께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원효는 그렇죠, 해골물 마시고 깨달음 얻고, 아 나는 이제 깨달음 얻었으니까 굳이 당나라 가서 유학할 필요 없어, 나는 신라 가서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원하는 뜻을 펼쳐 보이겠다 라고 신라로 돌아가게 되고, 의상은 아니야 나는 당나라로 가서 계속 공부할래 라고 해서 당나라의 유학, 불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의상은 그래서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신라에서 이제 내세운 사상이 바로 화엄사상이라는 거예요. 화엄사상. 요 화엄사상을 나타내는, 또 의상의 어떤 화엄사상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문장이 바로 하나가 전체이고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 사실상 어떤 의상의 화엄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이 되겠어요. 그냥 딱 봤을 때는 뭐 뭔 개소리인가 하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게 뭔 소리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요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그야말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다, 즉 전체와 하나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즉 의상은 이러한 화엄사상, 이러한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내세웠던,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조화로운 사상, 조화의 사상,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만물의 어떤 조화, 모든 사람들 간의 어떤 통합, 조화,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게 바로 의상의 화엄사상이 되는 거예요. 의상의 화엄사상.
그래서 어떤 만물의 조화를 꾀했던, 조화를 추구했던 사상이 바로 요 의상의 화엄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의 어떤 조화, 모든 사람들 간의 어떤 조화,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상의 화엄 사상은 어떠한 거에 기여를 했냐라고 하면은 국민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하나로 또 통합시키는 조화, 통합 이런 걸 강조하는 게 화엄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교를 통해서 그렇죠. 이러한 화엄 사상이, 불교의 화엄 사상이 신라의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통일, 국민들의 어떤 통일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엄 사상은 아무래도 이제 조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배층 안에서의 어떤 분열이라던가, 또한 나라 안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즉 왕이나 귀족,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간의 어떤 대립, 분열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이런 어떤 대립,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없애려는, 완화시키려는 모습들, 그러한 생각, 사상들을 많이 전파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 간의 어떤 분열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어떤 대립도 많이 줄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되는 역할, 왕권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앞서 봤던 국민 정신의 어떤 통일 역시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화엄 사상은 조화의 사상, 조화를 추구를 하면서 국민들 간의 어떤 통일과 왕권 강화에 큰 영향을, 큰 도움을 끼치는 게 바로 이 화엄 사상, 의상의 사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해초라고 하는 인물인데, 해초라고 하는 인물인데, 해초의 활동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딱 기억으로 해놓아야 될 게,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행문, 즉 여행을 갔다 온 여행기를 저수를 하게 돼요. 이 천축국이 그 당시 이제 인도를 부른 거예요. 인도. 그 당시 인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잖아요. 인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의 어떤 기원지를 해초라고 하는 승려분이 가보고 이제 불교에 대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불교와 관련된 자료도 가져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을 거치면서 쭉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여행과 여행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여행기가 바로 요 왕호 천축국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초가 인도를 방문한 기행문으로서 요 왕호 천축국전, 해초는 요 왕호 천축국전을 저수를 하였다. 특히나 요 왕호 천축국전은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저서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교라고 했어요. 불교는 거의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세세하게 조금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우겠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훨씬 더 조금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모습은 학문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또 불교의 어떤 대중화들이 일어난다. 이 당시의 중요한 승려로서는 원효, 의상, 해초. 원효는 해골물 이야기도 좀 참고로 잘 기억을 해두고, 또 일심사상, 화정사상 이런 걸 통해서 대립을 없애고 정토신앙을 통해서 종교 어떤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를 하게 되고, 의상은 화엄사상을 통해서 조화를 추구를 하면서 국민들의 통일, 왕권 강화 이런 거에 기여를 하게 되고, 해초는 인도를 방문한 기행문 왕호 천축국전을 저수를 하게 된다. 고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의 문화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불교까지 한번 알아봤고, 요번에는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교와 관련된 예술품들,
불교 예술과 함께 다양한 기술들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작품들, 다양한 어떤 기술과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당시 이제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경주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절, 바로 불국사가 있죠. 불국사와 함께 이제 바로 또 연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석굴암. 불국사 석굴암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불교 건축물이 되죠. 불교 건축물. 그 당시 이제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요 신라를 어떤 부처님의 세계, 부처가 그린 어떤 이상 세계로 만들어 보고자, 그러한 세계를 표현을 해보고자 만들었던 게 바로 요 이제 불국사와 석굴암이 되는데, 경주 가면은 거의 필수 코스죠. 필수 코스. 특히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거의 수학여행의 경주, 불국사, 석굴암, 이거는 뭐 거의 선생님 나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그러한 코스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뭐 초등학교 때도 뭐 거기로 체험학습 수련회, 뭐 수학여행 이런 걸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한번 여행을 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국사, 석굴암이 요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이 되는 거죠. 불국사 석굴암은 근데 굳이 꼭 수학여행 때 가서, 사실 수학여행 때 가면은 시간도 촉박하고 막 여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놀고 싶고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데, 나중에 따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따로 가보면은 그 당시 이 자연과 조화돼서 만들어진 이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예쁘게 보이고 굉장히 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시간에 내서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이러한 건축물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또한 이 당시에 이제 탑도 만들어지게 됐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탑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있는 거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불국사 안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어. 가문사지 3층 석탑, 뭐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보통은 석가탑으로 많이 부르게 되죠. 석가탑이죠. 이러한 가문사지 3층 석탑, 석가탑이 이 통일신라의 어떤 대표적인 탑의 양식, 대표적인 탑의 형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탑이 되는 거예요. 뭐 석가탑을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이 가서 봐서 알겠지만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요렇게 밑에 이렇게 딱 받침이 하나 있고, 여기에 층이 하나가 있고, 또 층 하나 있고, 이렇게 조금 뾰족한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3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다가 이 층층이 딱 네모 반듯하게 딱 깎아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층층이 올라가져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형태를 딱 띄고 있죠.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딱 안정되게 딱 받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이러한 탑의 대표적인 양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3층의 어떤 딱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당시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보탑도 있고, 다보탑도 이 당시에 뭐 대표적인 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전진사지 3층 석탑, 이러한 탑들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탑들이 이제 요 당시에 대표적인 탑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당시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먼저 성덕대왕 신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크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주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다양한 기술들, 그 당시에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그 당시 또 보통 이제 에밀레 종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요거를 탕 치면은 에밀레라고 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막 이렇게 퍼지면서 들린다 그래서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고. 또한 뭐 성덕대왕 신종, 요거는 이제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갓난아이를 뭐 산채로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뭐 이러한 속설도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경주 가면 볼 수 있는 게 안압지, 이런 것들이 있죠. 안압지 주변에 이게 연못, 이제 연못 있는 노란 뭐 분홍색 연이 이렇게 많이 펴 있는 그 연못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안압지라고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어떤 터, 이제 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요거는 목판 인쇄물이에요. 목판이에요. 즉 나무로 된 네모난 판에다가 인쇄물, 여러 글씨를 이렇게 인쇄해서 써져 있는 그거를 이제 목판 인쇄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석가탑 안에서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그렇게 목판 인쇄물의 형태의 어떤 하나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요게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요거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딱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즉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씨를 인쇄하는, 어떤 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인쇄하는 기술이 굉장히 옛날부터 발달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석가탑을 이제 좀 해체하고 복원하는 작업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 게 되는 거예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참고로 보면은 상원사 동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종이 바로 요 상원사 동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렇게 뭐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뭐 다보탑, 감은사지 3층 석탑, 성덕대왕 신종,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등 불교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예술품들, 다양한 기술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89페이지에서 한 92페이지 사이 보면은 이거와 관련된 요거를 보여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교과서와 함께 이제 그 옆에 사진들까지 함께 좀 참고로 보면서 잘 보면은 성덕대왕 신종은 어떻게 생겼고, 석굴암은 어떻게 생겼고, 석가탑, 감은사지 3층 석탑, 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잘 체크를 하면서 교과서를 읽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불교,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 불교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제 유학은 발달, 진흥을 하게 되는데, 이 유학과 관련된 통일신라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유학자들은 누가 있었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통일신라 시대 유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국학이 되죠. 국학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어떤 왕 때? 그렇죠. 신문왕 때 만들어진 유학 교육기관이다라고. 즉 신문왕 때 국학이라고 하는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유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많은 유학자들을 만들어내고 배출해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유학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학과 관련해서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제도가 시행이 돼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후기에 등장을 하는 왕인 원상왕 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 독서 3분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즉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상중하로 등급을 딱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즉 관리 선발의 중요한 영향, 중요한 공부 내용, 중요한 학문이 바로 유학이 되는 거죠. 유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관리가 되는데 누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학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에 관심도 많은 육두품이 유리하게 되고 육두품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두품이 성장을 하면 누가 싫어해요? 그렇죠. 진골 귀족들이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독서 3분과는 곧 폐지가 되게 돼요.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에 이러한 독서 3분과와 같은 유교 경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관리 선발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은 요 시대에 활동을 했던 우리가 유학자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강수라고 하는 유학자는 외교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설총은 요 이두라고 하는 걸 또 정리를 하게 돼요. 이두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한글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났던 어떤 하나의 언어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새로운 문자는 아니지만 언어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 여기 써놨듯이 한자음을 우리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자음을 우리말처럼.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듯이 하하하, 즉 아래 하자 3개를 써가지고 하하하, 즉 한글에 하하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한자의 음이 아래 하잖아요. 요 한자가 우리가 아래 하자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한자의 뜻이고, 하가 이 한자를 부르는 말, 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하하가 요거 3개를 이렇게 쭉 부어서 하하하 하면은 요게 우리말의 하하하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요런 정도만 대충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요거는 아무래도 사실 역사보다는 오히려 국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음을 우리말로 표기를 한 거라고 되는 거예요. 즉 한자의 음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소리대로 읽어가지고 우리말처럼 쓰는 하나의 언어 체계다라고 하는 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문이라고 하는 유학자는 또 화랑세기, 고승전이라고 하는 어떤 경전 체계 저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최치원은 그 당시 이제 육두품 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의 빈공과에도 합격한 그 당시 굉장히 머리가 좀 뛰어난 천재적인 인물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빈공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에서 이루어지던 그 당시 이제 외국인들, 당나라 사람 말고 외국인들의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 시험을 빈공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빈공과에 합격할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천재적인 인물이 바로 요 최치원이었던 거예요. 최치원은 그래서 빈공과에 합격을 해서 당나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다가 이제 신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라에서 유학을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벌이고, 또한 이제 개원 폐경이라고 하는 저서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후에 쭉 배우겠지만,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육두품이라고 하는 어떤 출신의 한계 이런 거에 많이 부딪히게 되면서 말년에는 조금 안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학까지 해가지고 통일신라 문화를 살펴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앞서 배웠던 우리가 불교라고 해서 특히나 중요한 건 불교의 특징, 그 당시 승려들의 활동, 이렇게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세세하게 다 꼼꼼하게 잘 기억을.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체크하고 기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불교는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